그러니까 차트를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예요. 펀더멘털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는 이때가 가장 좋은 펀더멘털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꼭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주기는 마치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규칙적으로 일어났다. 자, 문제입니다. 어느 지점이 최적의 매수 시점일까요? 자, 가나, 다라, 마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을 익히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설명이 다 되는 거거든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 4가지만 명심하셔도 절대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도 없고요.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4가지라는 겁니다. 승률 99%. 스탠 와인스타인은 자신의 투자법은 거의 완벽에 가까우며 자신이 만든 하나의 패턴만 제대로 숙지한다면 종목의 매수 매도짜리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짜일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주장은 다수의 대가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일단 그의 책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보이는데? 윌리엄 오닐은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으로 인정받는 기술적 분석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스탠 와인스타인의 설명을 듣고 있자면 윌리엄 오닐의 이론이 더 선명하게 이해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의 원리가 스탠 와인스타인의 주식 4단계 이론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의 설명은 뭔가 일타 강사같이 이해하기 쉽고 논리 정연한 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탠 와인스타인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탠 와인스타인의 설명을 들으면 유모민 저자와 남석관 저자의 이론 역시도 이해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세계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지만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아름아름으로 그들의 강연을 듣고 있자면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철학자와 같으며 유명한 투자자 못지않은 혹은 그들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의 역자 역시 고수 중에서도 최고의 실력자라 알려진 사람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의 강의에 놀란 역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당신과 같이 되려면 어떤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최고의 실력자는 한 권의 책을 추천하며 이 책을 외울 때까지 볼 것을 권합니다. 그 책이 바로 1988년에 출간된 스탠 와인스타인의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입니다. 이 책을 읽은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이해했다면 이 책은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책이다라고요. 주식 투자로 경이로운 수익을 거둔 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같이 이 책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책은 전문가를 위해 쓰여졌다기보다는 차트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어떻게 응용하는지까지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수학의 바이블로 불리는 수학의 정석이 딱 떠오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푸는 친구들을 보면 그들의 정석책이 너덜너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제시하는 어려운 주식 문제를 척척 풀기 위해서는 이 책을 매수하여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기술적 분석의 원리, 기본 개념과 활용법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해가 쉬우면서도 효과는 강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게 될 10억 계좌를 위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주식은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으로 설명된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이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을 설명한 10번 내용만큼은 꼭 보시고 오늘 이 이론 하나만 제대로 배워가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투자의 지혜의 저자 천장팅 역시 이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을 강조했고요. 천장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봤지만 다우 이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거 다 소용없더라. 그냥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을 스탠 와인스타인이 정말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그 원리를 풀어가면서 이 설명을 하는데요.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보시고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우시면 엔간한 고수만큼 여러분들 아시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쉽게 가르쳐 줄 것을 약속한다. 당신이 차트를 모른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적당한 액수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내 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수익 내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 다룰 예정이며 일단 요령을 알고 나면 매주 1시간만 할애하여 투자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2. 이 책은 승리를 위한 책이다. 투자는 운과 아무 상관이 없다. 승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어 결국 부진한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나도 수없이 실수한 뒤에야 비로소 시장이 제공하는 단서를 읽고 대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당신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법칙을 가르쳐 줄 것이다. 3.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틀렸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라는 것은 상투적인 말일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방법은 주식 전문가의 방식이다. 주식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판다. 4. 펀더멘털은 초보에게 소량의 독약이다. 처음 주식을 접하는 투자자들에게 펀더멘털은 소량의 독약과도 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독약에 중독되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펀더멘털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문가들이 전업으로 달라붙어도 힘든 것이 펀더멘털 분석이다. 5. 펀더멘털보다는 차트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차트를 읽고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과학이 아니다. 마술도 점성술도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장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심전도 잃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의사가 진단에 앞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고 피검사를 하고 심장 박동 그래프를 확인하듯 유능한 분석가는 주식 차트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자, 이제 당신은 주식시장의 인턴이 되어야 한다. 6. 투자 철학은 단순해야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할 6가지 필수 사항들이 있다. 이 6가지만 확실히 해도 여러분들이 손해볼 확률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첫째, 차트를 보지 않은 채로 주식을 사거나 팔지 말 것. 둘째, 좋은 뉴스가 들릴 때는 주식을 사지 말 것. 특히 차트가 뉴스와 다르게 움직일 때는 절대 사지 말 것.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 대가들이 강조했던 거죠. 남석권 투자자, 유모민 투자자가 강조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남석권 투자자는 삼성전자에 호재가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삼성전자가 쇠퇴기에 접어두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라고 했죠. 자, 그것만 봐도 이 6가지 원칙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주가가 폭락한 후에도 주식을 사지 말 것. 주식 매매가 계속될수록 떨어진 주가는 더 떨어진다. 이건 역시 존 템플턴의 매수는 매수를 부르고 매도는 매도를 부른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원칙이죠. 넷째, 차트가 하강 곡선을 그릴 때 주식을 사지 말 것. 자, 이건 뒤에 어떤 선이 하강 곡선인지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차트가 하강 곡선을 그릴 때는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다섯째, PER이 아무리 낮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차트가 하강 곡선을 그릴 때는 주식을 사지 말 것. 몇 주가 지나 주가가 더 떨어지고 나면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 6가지 원칙 중에 이 하강 곡선이 2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원칙이라는 거죠. 뒤에 하강 곡선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 일관성을 유지할 것.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때는 주식을 사들이다가 또 어떤 때는 판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실력도 수익도 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 6가지 원칙 꼭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차트 기본 용어 익히기.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제목을 보고 이 내용을 제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거 웬걸요? 넘어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알고 계셨어도 꼭 보시고요. 차트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책이 좋은 거는 기본 개념부터 해가지고요. 읽는 방법, 활용 방법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차례차례 설명해 주는 게 참 좋은 책이었거든요. 전문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초보 투자자, 차트를 처음 보는 초보 투자자에게도 분명히 좋은 책이니까요. 꼭 책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영어 지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어느 한 지점을 지지점으로 찝어서 말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는 한 지점이라기보다는 마루처럼 평평하게 나타나는 범위 또는 지역이다. 주가가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면 주가의 앞날은 어둡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실제로 긋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지 수준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수록 또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지 지역이 마침내 붕괴될 때 결과는 더욱 나쁘게 나타난다. 자, 두 번째 저항입니다. 공급이라고도 한다. 저항 지역에 여러 번 접근할수록 또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항 지역에서 마침내 벗어날 때 상승 또는 하락폭은 커진다. 저항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크게 오르거나 내린 다음에는 새로운 저항이 형성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지지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맞춰 놓으시고요. 이렇게 쭉쭉 보시다가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여러 번 지지하면서 상승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지지선을 긋는데요. 지지선을 어느 뾰족한 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범위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항선을 범위를 이런 식으로 그으시면 이 차트가 상당히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으시고 여러분들이 계략적으로 이 지지 지역 내에서의 어떤 최저점, 최고점을 그때그때마다 확인하시는 그게 여러분들 이 지지선과 저항선 그으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지점, 뾰족한 지점을 긋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지지받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지지선으로 그어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이 부분을 여러 번 맞닿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그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여러 번 저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그으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어느 선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 범위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략적으로 그어주시고 보실 때는 조금 더 범위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트레이딩 범위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형성되는 중립지대이다. 즉, 지지와 저항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자, 트레이딩 범위가 어디냐면요. 요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단기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와 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경합을 벌이는 이 구간이 트레이딩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는 이 트레이딩 범위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신호를 발견해서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건 뒤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이 트레이딩 범위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된다. 여기서 상승 추세로 갈지 하락 추세로 갈지 결정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매수 신호 또는 매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뒤에도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같이 한번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저자가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전반적 평균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이 평균치만 잘 살펴보면 매일 소용돌이 치는 주가라 할지라도 시장을 내다볼 수 있다. 지난 세월의 경험을 비춰본 결과 나는 30주간의 평균 동향, 즉 15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자료이며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5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신의 지난 세월의 경험을 농축해서 딱 두 개로 여러분들께 찝어드린 겁니다. 150일선과 50일선,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고요. 이 투자자의 지혜의 저자인 천장팅의 경우에는 200일선하고 50일선을 강조했습니다. 천장팅 역시 내가 30년간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200일선하고 50일선 빼고는 나머지 이동평균선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목민 투자자의 경우에는 121선과 45일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45일선하고 50일선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121선하고 151선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투자자의 선을 일단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그렇게 실전 적용하면서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에 45일선, 51선, 121선, 151선을 설정한 건데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투자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미묘하게 공통점 핵심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잘 활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 설명 계속됩니다. 특히 15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우라면 결코 매수 추천 종목으로 볼 수 없다. 결코라는 말을 썼습니다.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150일 이동평균선이 저자가 정말 강조하는 이 투자의 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0일 이동평균선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항상 투자하실 때 참고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좀 다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장기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주가가 저항선을 뚫기 시작하여 1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움직였을 때로 더 이상 주가는 떨어질 염려가 없다. 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주가가 저항선을 뚫기 시작해서 1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움직였다. 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염려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151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트레이더가 주식을 사기 좋은 시점은 이미 주가가 1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움직이면서 다른 이동평균선도 상승 곡선을 이룰 때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이 좋은 게 장기 투자가와 이 트레이더의 전략을 동시에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치 투자자에게도 좋고 단기 투자자에게도 매우 유용하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자일 때, 단기 투자자, 트레이더일 때 전략을 다 동시에 설명을 해주고 결국에 장기 투자자의 투자 방법과 단기 투자자의 투자 방법이 조금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결국 매수와 매도의 원리는 같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식이 새로운 트레이딩 범위 안으로 모이고 이동평균선이 접근해서 저항선을 뚫는 때가 이상적인 진입 시점이다. 자, 이 이야기와 사실 이 이야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이동평균선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래프에다가 제가 150일 이동평균선을 적용한 겁니다. 150일 이동평균선은 이 보라색 선인데요. 자, 보시면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주가가 움직이면 이때는 매수를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51선 위로 주가가 움직일 때는 매도를 참으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실 막상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로 들어가시면 매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쯤에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가가 여기까지 빠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부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151선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도하는 건 좀 참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51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다. 저는 여기다가 45일선을 적용을 했는데요. 단기 트레이더라고 하면 여기서 매도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냥 버티는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는 절대 손대지 않는 구간이고 단기 트레이더에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45일선 위로 올라갔다고 매수했다가는 금방 손절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가들, 제시 리버모어나 남석관 저자나 유모민 저자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시장이나 주가가 하향 추세일 때는 기술적 분석이 잘 먹히지 않고 그때는 정말 매수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샀다가는 손실 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구간은 수익을 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15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훌륭한 우리의 투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시면 트레이딩 범위 안에서 나오는 요 이야기거든요. 자, 주식이 새로운 트레이딩 범위 안으로 모이고 이동평균선에 접근하면서 저항선을 뚫을 때가 이상적인 진입 시점이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주가가 모이면서 트레이딩 범위를 형성하고 있죠. 여기가 지지, 여기가 저항. 그리고 이동평균선 위로 움직이면서 저항선을 뚫을 때, 여기 보라색이 150일선이거든요. 이 위로 움직이면서 저항선을 뚫을 때가 이때가 이상적인 매수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파입니다. 돌파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돌파란 저항 지역의 최고점을 뚫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돌파에도 다양한 등급이 있지만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지선 아래 주가가 머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돌파는 더욱 큰 영향을 끼치며, 두 번째, 돌파 시점에 주가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승세는 더욱 거세진다라는 것이다. 자, 저자는 이 돌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이 두 가지 법칙만 명심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강조한 개념이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눈에 넣어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붕괴입니다. 돌파의 반대 개념이다. 지지 지역의 최저점을 뚫고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돌파 때와 달리 붕괴 때는 꼭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은 그 자체의 무게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자,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주식은 그 자체로의 무게로 하락한다. 즉,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상승하는 주가에는 뭔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제시 리버모어가 말한 상승 추세 뒤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 후퇴입니다. 풀백이라고도 합니다. 주가가 트레이딩 범위를 벗어나 상승할 때, 돌파할 때 주가를 초기 돌파 시점까지 되돌려 놓는 조정이 적어도 한 번은 있다. 이 시점이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두 번째 기회이다. 또한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하락할 때, 붕괴할 때죠. 역시 주가는 초기 붕괴 시점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붕괴 풀백은 최적의 공매도 시점이 될 수 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에서도 풀백이 발생을 하죠. 처음에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저항선 부근으로 주가가 빠지는 것을 풀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건 여기가 최적의 투자 시점이고 다시 주가가 저항선 부근으로 왔을 때 두 번째의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풀백하는 거는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과 하락에는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락할 때, 붕괴할 때 풀백도 상당히 유의하셔야 되는 개념인데요. 자, 이렇게 지지선을 뚫고 아래로 빠지면서 다시 풀백하는 거는 이렇게 위로 지지선까지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게 일반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요 풀백 지점에서 저항선을 뚫지 못한다면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훌륭한 공매도 타이밍이다. 자,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이런 모양을 보여준다면 여기서 인버스를 투자하면 여러분들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모양은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그 모양과 또 유사하죠. 헤드앤숄더의 어떤 오른쪽 어깨를 후퇴 풀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살짝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주가에 패턴이 있고 모양이 있어 라고요. 하지만 주가에 패턴이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8세기 에도 시대 천재 투자가였던 혼마 문헤이사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론입니다. 개인 투자의 전설 남석관 투자자 역시 N형 패턴을 자주 사용하고 이것이 자신만의 수익화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N형 패턴이라는 게 풀백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뚫고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게 이제 N형 패턴이라고 하는 거고, 남석관 저자님은 이때 매수해서 많은 수익을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풀백이 이 N형 패턴의 기본 원리이고 개념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만의 훌륭한 수익화 모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혼마 문의사도 이 N형 패턴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후퇴, 풀백, 그리고 돌파 풀백, 이 개념은 그 N형 패턴이죠.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매수 매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후퇴 풀백이죠. 붕괴 풀백에서 이 부분에서 강력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여기를 뚫어줬다 라고 하면 이거는 또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시점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되면서 주가가 어떤 모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전략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거래량이 매우 적은 와중에 뚫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아무리 돌파가 발생해도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나 이 모양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적으면서 돌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하락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모양이 발생했었어도 이때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준다면 이것은 하향 추세가 아니라 다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이란 차트의 두 곳에서 세 곳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의미 있는 추세선이 되려면 세 지점은 닿아야 한다. 상승 추세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부정적 신호인 반면에 하락하는 추세선 위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우 낙관적인 신호다. 자, 트레이더입니다. 이 저자가 트레이더와 투자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책에서 트레이더란 아침에 주식을 사서 저녁에 파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용하는 트레이더란 두서너 달 주가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트레이딩이라 생각한다. 만약 월요일에 사서 화요일에 판다면 중개회사만 부자가 될 것이다. 투자가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내 기준으로는 3년에서 5년 단위까지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장기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와 사이클이 너무 많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초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사실 뭘 배우든 간에 기초가 매우 중요함에도 또 의외로 이런 기초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에는 이 기초 개념에 대해서 도식화된 모양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도식화된 모양, 차트가 기초 개념을 한 방에 정리하고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꼭 구매하셔가지고 차라리 이 기본 개념을 한 방에 정리하는 이 모양과 차트를 그 부분을 오려가지고 컴퓨터 옆에 붙여 놓으시고 투자하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개념이 윌리엄 오닐이 사용하는 컵 모양, 그리고 남석관 저자님의 N형 패턴, 그리고 유목민 투자자의 급등전 신호를 주는 그런 이론들, 그런 것들이 이 기본 개념에서 다 파생된 응용 이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하고 이 책이 그래서 정말 좋다라는 겁니다. 8. 차트 읽기의 기초. 차트에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런 특징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니와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에만 집중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안은 딱 5가지다. 첫 번째,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각각의 고가, 저가, 종가의 꼭지점이다. 뭐니 해도 주가의 흐름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가는 시간과 함께 일정한 패턴을 그리게 된다. 이 패턴이야말로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실마리다.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주의 주식 거래량이다.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주 강조하겠지만 돌파 시점에서 거래량이 느는 것은 매우 좋다. 거대한 물량은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린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150일 이동평균선이다. 기억하라. 펀더멘털을 따져보고 해당 주식의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어도 주가가
하락하는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면 절대로 매수하지 마라. 반대로 PER이 아무리 높다 해도 상승하는 1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면 절대 매도해선 안 된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요소는 장기 정보 차트다. 지지와 저항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약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저항이 발생했어도 2에서 3년이 지나면 저항의 힘이 약해지므로 과거 저항선을 돌파하는 경우 매우 강력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차트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요소는 RS선이다. 책 역자는 RS라는 개념은 세계 어느 검색 엔진에도 없고 국내 HTS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인 스탠 와인스타인 역시 RS를 다른 투자자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이 개발한 지표가 5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RS를 매우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 지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책에 소개된 RS 지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SI와는 완전 다른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와 관련해서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요. 지금은 전체 시장 대비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 시장 대비 주가의 움직임은 많은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이 강조를 했고요. 그것을 지표로 나타낸 게 RS니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RS선이 하락세를 보이는 기간 동안 돌파가 발생했다면 투자자는 매수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요. 여러분들 5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지점, 이건 지지와 저항 때문에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추세선,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거래량, 세 번째가 150일 이동평균선, 네 번째가 장기 정보 차트, 다섯 번째가 RS선인 겁니다. 자, 요 각각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된 것도 있고 뒤에 설명이 또 될 것도 있으니까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모든 차트는 4단계 패턴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눈에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면 믿겠는가? 의심할 필요 없이 차트에 숙달되면 한눈에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훈련은 모든 차트를 4단계 패턴에 맞춰 분석하는 것이다. 일단 이 분석 기술을 익히면 시장의 게임은 아주 쉬워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10.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배워가셔야 될 차트로 보는 주식 주기 4단계입니다. 자, 제가 영상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장팅의 경우에는 이 3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지만 이런 다우 이론이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부분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주식을 4개의 큰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응용에 도움이 됐다라고 책에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스탠 와인스타인 역시 모든 차트는 이 4단계의 주기를 구성하며 각 단계별 특징을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 고수들 역시 이 4단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주식 주기 4단계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쉽게 제가 한 장짜리로 딱 요약을 한 거거든요. 요건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요걸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장짜리에다가 짜잘짜잘하게 쓴 게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편하게 여러분들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한 장을 딱 봤을 때 스탠 와인스타인의 이론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 장짜리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딱 여러분들이 그 어떤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촥촥 넘어가면서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신 거고요. 만약에 이걸 봤는데도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애매한 부분은 책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시면 좋겠죠. 자, 어쨌든 한 장짜리로 제가 임팩트 있게 요약을 한 거고 요건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기초지역입니다. 자, 기초지역의 특징 3가지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멈추고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 후반에 거래량이 크게 늘면 좋다. 바닥 시세가 오래 이어진다고 무조건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몇 달 동안 하락했던 종목이 마침내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나가는 선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매도인의 세가 훨씬 강해서 주식이 하강 곡선을 그렸지만 현재 옆으로 나가는 선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균형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거래량이 줄어 거의 고갈 상태에 이른다. 그런데 1단계 후반에서 가끔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거래량이 크게 늘기도 한다. 이는 주식 보유자가 주식을 투매하는데도 매수인이 그 가격대로 다 사들인다는 뜻이므로 매우 바람직한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를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일 이동평균선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상태가 된다. 자, 보합 상태라는 것은 옆으로 기는 상태를 말하죠. 주가는 이동평균선 위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등락을 거듭한다. 하지만 아직 매수 적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보합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초보자들이 이 지점에서 성급히 매수하여 돈이 묶이는 실수를 범한다. 우리가 수익을 내야 하는 시기는 바로 2단계이다. 2단계 상승 국면. 자, 상승 국면의 세 가지 특징을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식이 150일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시작된다. 돌파할 때와 풀백할 때가 매수 적기다.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 등락이 심해진다. 저항지역 최고점과 1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매우 많아진다. 이때가 2단계 상승 국면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기 전에 돌파한 후 한 번은 후퇴, 풀백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드린 4단계 있죠? 그리고 앞에 기본 개념. 그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어느 지점이 최적의 매수 시점일까요? 자, 가나, 다라, 마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고르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고 기술적 분석 책도 많이 읽어보셨다고 하면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으셔야 됐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풀었다, 조금 알쏭달쏭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책을 정말 더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다 지점이 될 것인데요. 자, 왜냐하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큰 거래량을 수반했고요. 1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지점이 가장 매수 적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저자는 이 라지점도 두 번째 매수 적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풀백하는 거죠. 풀백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것은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부분, 그 부분의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차트인데요. 여기서도 풀백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면서 돌파가 발생했고 다시 조정이 일어나면서 이 저항선 부근으로 주가가 근접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형 패턴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매수 적기, 여기가 첫 번째 매수 시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자, 이거 읽어드릴게요. 후퇴한 주가는 다시 돌파 지점으로 되돌아가는데 이때가 비교적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다. 주당 몇백 원 아끼려고 너무 신경 쓰면 기회를 놓치니 망설이지 말고 주식을 사라. 후퇴폭이 좁을수록 그 주식은 앞으로 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다. 또한 후퇴 지점이 돌파 지점보다 높아도 좋은 징조로 보고 주식을 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신기했던 게 이 부분을 읽고 윌리엄 오닐의 컷 모양이 이해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투자 대가들이 경험한 게 달라서 조금씩 달리 표현했지만은 결국 말하는 핵심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게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컷 모형이고요. 이게 스탠 와인스타인이 이야기하는 돌파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손잡이 모형에서도 여기서 돌파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 돌파, 후퇴, 다시 여기서 크게 상승, 여기서 거래량이 말라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을 크게 동반해야 되겠죠. 그리고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여기의 폭이 작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스탠 와인스타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의 폭이 작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을 익히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설명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탠 와인스타인의 이 기본 모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단계 상승 국면의 설명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죠. 흥미롭게도 돌파 시점에서 펀더멘털은 가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꼭 의심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은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펀더멘털이 좋아질 것을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펀더멘털이 나쁘다고 광고한다면 특정 세력이 더 많이 매수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본격적인 상승 단계에 접어들면 펀더멘털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좋아질 펀더멘털을 이 돌파 시점에 미리 선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 시점에는 펀더멘털이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많은 투자자가 뒤늦게 편승하면서 주식은 강세를 유지하는 달콤한 기간을 몇 개월 보낸다. 이후 주가는 서서히 이동평균선과 비슷해지면서 상승세가 약해지는데 이때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보유하며 지켜봐야 할 시기이다. 2단계 후반에는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잘못 매수하여 큰 손실을 보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제발 규칙을 지키기 바란다. 매수는 반드시 2단계 초기에 해야 한다. 만약 2단계 초기의 매수 시점을 놓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지켜보다가 예전 가격으로 후퇴할 때 사도록 하라. 단 주식을 제때 매수하지 못했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편이 낫다. 자, 여러분들, 제시 리버모어는 매수 적기로부터 5에서 7%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다면 매수하지 말고 그냥 그 종목 보지 말고 다른 종목 보라고 했거든요. 역시 스탠 와인스타인도 같은 의견인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좋은 주식을 놓쳤더라도 안달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좋은 주식 그리고 가격이 매력적인 주식은 널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2단계의 특징과 매수법은 정말 이게 중요한 기초 개념 원리고요. 책에는 2단계에서 보이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 분량 조절 때문에 그걸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책을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 최정상 국면. 자, 최정상 국면의 3가지 특징입니다. 상승세가 끝나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는 시기이다. 거래량이 늘고 주가 변동이 심하다. 트레이더는 보유 주식 전부를, 투자가는 반을 팔아라. 자, 그리고 세부 부연 설명입니다. 좋은 일도 끝이 있기 마련이다. 주식시장에서 상승세가 꺾이고 선이 옆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 주식은 3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때 매수인과 매도인의 힘은 비슷해 균형을 이룬다. 3단계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는 변동이 심하다. 향상된 펀더멘털 정보 또는 갖가지 이야기에 자극되어 사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다가, 자,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펀더멘털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때에도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게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트를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예요. 펀더멘털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는 이때가 가장 좋은 펀더멘털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꼭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미 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산 사람이 익절하려 적극적으로 팔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런 해석이 이 책의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3단계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고 주가 변동이 심한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인 겁니다. 3단계에서는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충분히 좋아졌고 갖가지 호재,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 뒤늦게 알고서 몰려들어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미 낮은 가격에 차트를 보고 혹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싼 가격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이제는 익절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 국면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트레이더라면 3단계에서 모든 주식을 정리할 것이고 투자가라면 3단계에서 주식의 절반만 매도할 것이다. 3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앞서 설명했던 2단계 특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은 3단계의 지지 라인이 붕괴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매도할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정말 내재가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면 3단계에서도 좀 떨어져도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3단계에서는 화려한 뉴스가 난무하니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저자는 3단계에서 욕심을 참는 게 이 경험 많은 투자자라 할지라도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제하는 미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조금만 더라는 욕심이 생겼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지했다면 일단 익절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단계 쇠퇴 국면입니다. 쇠퇴 국면의 3가지 특징을 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가 지지지역 최저점 아래로 떨어진다.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도 사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동평균선도 하락하기 시작한다. 겁먹은 매도인의 세가 강해지는 시기다. 이 단계에서 주가는 마침내 지지지역 최저점 아래로 하락한다. 그리고 주가는 이동평균선 역시 하향 돌파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지지선을 돌파한 다음에 이동평균선까지 하향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머물게 되는 거죠. 이때 전문가들이 펀더멘털이 아직 훌륭하다며 팔지 말라고 설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때는 주식시장에서 일단 빠져나올 때이다. 맹세하라. 4단계에서는 어떠한 주식도 사지 않고 보유도 하지 않겠노라고. 4단계에서 주식을 사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원칙만 배워도 당신의 수익률은 크게 오르리라 확신한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앞에 제가 한 장짜리 요약 자료를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기초 단계입니다. 거래량이 마르면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한다면 좋다고 코스톨라니가 이야기를 했고, 이 기초 단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기초 단계는 길면 길수록 좋고요. 이 앞선에 저항이 적으면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이 시점의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151선 위로 올라가고요. 저항선을 돌파하고 풀백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야 하고 풀백이 이루어질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줄면서 풀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면 2단계 상승 국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2단계 상승 국면에서는 151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나머지 이동평균선도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떤 식으로 상승 추세를 형성하느냐?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고요. 조정될 때는 약한 거래량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때가 2단계 상승 국면이고요. 이때는 절대 주가를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151선이 깨지지 않는 한 최대한 보유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유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단기 투자자, 트레이더라면 45일선을 기준으로 4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때는 충분히 수익을 즐기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단계는 최정상 구간입니다. 항상 이야기되었던 장대 음봉이 많은 거래량과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3단계에 접어들어 알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요. 이때는 2단계 상승 국면보다 상승 추세가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펀더멘털이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호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경험 많은 투자자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라는 욕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51선이 평평해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3단계 최정상 국면입니다. 그리고 4단계 쇠퇴 국면, 이때는 헤드앤숄더를 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최후의 지지선을 돌파하고 151선을 돌파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는 151선 이하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저PER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은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PER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PER에 유혹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저자는 절대 이때는 매수하지 말고 다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유념하실 게 뭐냐면, 이 시점 자체를 여러분들 상승 국면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하락 국면의 시초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두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호를 보지 않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여기 보시면 3단계 최정상에서는 돌파 풀백이 발생하고요. 이 돌파 풀백은 하향 돌파와 하향 풀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시점이 매도의 적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주가가 151선 아래로 움직이고요. 이때는 거래량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향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때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떤 상승 추세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라고 해서 최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특징을 보이면서 2단계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도 이런 3단계 최정상에 안 좋은 신호를 보이면서 주가가 탁 빠져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과 요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건 메모하시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1. 실전 적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전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스피 차트를 보고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151선 아래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1선 위에서는 확실히 주가가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서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책 내용대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은 4단계 중이거나 아니면 1단계 초입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팩트만 볼게요. 일단 코스피가 151선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돌파를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 151선을 지금 기점으로 풀백, 하향 풀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151선을 뚫지 못하고 추락한다면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때를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한다면 다시 여기까지 이 저항선을 뚫는 걸 또 확인하면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락 추세에서는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도 저항선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이미 저항선이 생겼죠? 여기 저항선이 생길 수 있고, 151선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이 점 다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향 추세에서 상승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큰 힘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지점이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이 구간이 충분히 바닥 구간으로 긴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에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책 내용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자, 예전과 비교했을 때 요때의 거래량과 여러분들 요때의 거래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놨는데요. 이때가 확실히 거래량이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같은 상승 기울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거래량을 많이 동반한 상승이고요. 이때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에서도 보면은 이 상승이 그렇게 힘이 강한 상승이 아니구나, 그러면 앞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151선도 보면은 이때는 151 위에서 올라가는 상승, 이 상승은 151 아래에서 올라가는 상승,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비교해서 보면 또 명확하게 또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자, 하지만 속단하긴 이릅니다. 여기서 다시 거래량을 크게 수반하면서
저항선 151선 뚫고 저항선 단기저항선 뚫으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주봉 차트를 본 거고 이건 월봉 차트를 본 건데요. 이렇게 보면 또 명확하게 좀 구분이 쉽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거래량을 보시면은 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역시나 요 부분 보시면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보면서 거래량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12. 최적의 매수 시점. 지금까지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실감 못했겠지만 중요한 사실을 많이 배웠다. 그러나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먼저 완벽한 매수 시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승리 확률이 높은 A+ 주식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13. 투자가는 돌파에 사고 풀백에 또 산다. 이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꼭 마음속에 새길 사안이다.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가? 두 번째, 주가가 돌파 시점보다 훨씬 위로 상승했는가? 세 번째, 풀백 거래량이 감소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조금 위험한 것 아닌가?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최적의 매수 시점은 요 다 지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답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들 이 가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다시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적의 타이밍은 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초 강력한 거래량을 수반한 돌파 자리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 라가 최적이 아닌 이유는 자, 여러분들 여기죠? 요게 왜 최적이 아니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라가 최적이 아닌 이유는 강력한 추진력 때문에 후퇴, 풀백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상승하여 엄청난 수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안전 위주로만 가면 최고의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런 주식은 처음부터 잡지 않으면 손해다. 하지만 안전을 중요시한다면 다 지점에서 절반 매수하고 풀백 시점인 라 지점에서 다시 절반을 매수하면 된다. 다 지점은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점이다. 위험은 거의 없고 매수 가격도 지지선 바로 위다. 게다가 2단계가 막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상승 기회를 하나도 잃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가격이 오를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 다지점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이때 여러분들이 반 매수하시고 풀백할 때 반 매수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처 매수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요때 기회를 봐서 매수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때 매수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다라고 하면 이 주식은 좀 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14. 트레이더는 두 번째 돌파 직전에 산다. 새로 주식을 매수할 유리한 시점이 또 있다. 자, 그럼 시장은 계속 기회를 주니까 여러분들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2단계의 상승세를 확실히 탄 주식이 이동평균선 가까이로 되돌아가면서 몇 번의 조정을 거치는 때가 바로 그때이다. 곧 주식은 다시 저항지역 위로 돌파하며 상승한다. 자, 요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때 최적의 매수 시점 어디인지 이제는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죠? 바로 요 지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미 최초의 돌파 지역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만났다고 하면 이게 이중천장이 되면서 주가가 여기서 급격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동평균선을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동평균선이 이 저항 지역에서 평평해진다고 하면 이때는 정말 주의를 집중하시면서 매수,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평해졌다는 거는 뭐죠? 이미 3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책 밑에 역자분도 상당한 실력의 투자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역자가 한국 실적에 맞도록 각주를 달아주는데 그 각주가 상당히 읽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각주도 유념해서 읽어주시고요. 항상 저항선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살짝 긴장하면서 여러분들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이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는지 이동평균선이 깨지는지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지점 하나하나를 해석하시고 그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스타일에 따라서 매수 비중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했죠? 투자가라고 하면 요 시점에 80% 투자하고 요 시점에 20% 투자를 하고, 트레이더라고 하면 요 시점에 20%를 투자하고 요 시점에 80%를 투자한다. 이렇게 또 스타일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너무 트레이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힘들어 라고 하면 투자가 스타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빨리빨리 이익을 취하고 너무 질질 늘어지는 거는 너무 좋지 않아 라고 한다면 트레이더적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 15.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는 시장 패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시장 패턴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이 순환 패턴을 알고 있으면 언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여야 할지 또는 기다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된다. 이 패턴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 비해 그야말로 특별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트레이더는 말할 것도 없고 투자가도 이 패턴 경향을 알고 있으면 승률을 올릴 수 있다. 16. 대선 주기를 주목하라.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선 주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게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후 취임 2년째까지 주식시장은 하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들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락 장세가 계속되다 나머지 후반 2년 동안 상승 장세가 된다. 특히 대통령 재임 3년째는 최고의 해가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재선되기를 바람으로 선거를 앞둔 2년간 경제를 촉진하고 부정적인 사항은 무엇이든 선거 이후에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 동안 이 주기는 마치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규칙적으로 일어났다. 역시나 이것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 이 패턴 외에도 꼭 알아야 할 월별 패턴, 요일별 패턴이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분량상 이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꼭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 사지 말아야 할 타이밍. 아마추어, 심지어 전문가도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런 주식은 매수해선 안 된다. 특히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징조이다. 그런 주식은 아무리 싸더라도 절대 매입해선 안 된다. 18.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고른다. 매수 종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지만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종목 선정은 다음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첫째, 시장의 흐름을 살핀다.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면 돌파가 발생했어도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면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상승세에 있는 산업군을 고른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산업군의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 훨씬 잘 오르기 때문이다. 승률도 매우 높다. 셋째, 그 업종에서 A+ 종목을 고른다. 상승세 업종에서 대장주 혹은 가장 괜찮은 종목 한두 개를 골라 집중해야 한다. 19. 업종 선택은 절대적이다. 업종 선택은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이다. 일단 업종 차트가 4단계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업종 차트 관련해서는 제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요. 티스토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업종 종합 차트 보는 거 여기 설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가는 1단계 초기 돌파 시점에서, 트레이더는 2단계 상승 국면에 들어선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상승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주식이 보이면 그 주식을 가지고 그 업종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팁이다. 자,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하죠? 업종 흐름과 개별 종목의 흐름을 비교하면서 보면 좀 더 투자가 명확해진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투자 대가들이 모두 하나같이 강조했던 거죠. 업종 내에서 대장주를 골라라. 그리고 그런 업종을 어떻게 고르느냐. 일단은 처음에는 주식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주식이 상승세네? 그러면 그 주식의 업종을 보고 거기서 또 미처 안 오른 그런 좋은 주식을 또 골라가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을 보고 그 업종을 봤는데 그 업종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와, 여기가 뭔가 있나 보다 라고 해서 거기서 가장 대장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 또 투자를 해야 되겠죠? 풀백이 발생했을 때, 그때 투자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 게임은 변하지 않는다. 어느 날 어느 특정 업종 내의 종목들이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RS선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업종 내 종목들 중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사탕 가게에 들어선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이 주식들은 향후 몇 달 동안 100%에서 560%의 상승세를 보이는 홈런을 쳤다. 시장이 던져주는 이런 메시지를 절대 간과해선 안 되며, 시장은 언제나 이런 메시지를 투자자에게 던져주며 기회를 제공한다. 21. 최고의 수익을 내는 개별 업종 고르기. 첫 번째, 저항이 적어야 한다. 저항은 투자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므로 다시 살펴보자. 자, 여러분들 또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내드릴게요. 자, 어느 차트가 더 매수하기 좋은 차트인지 여러분들 맞추시면 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두 차트 모두 151선 위로 주가가 위치하며 트레이딩 범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차트가 더 좋은 차트일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러분들 보시고 나중에 어떤 게 좋은지 고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들 나 모양입니다. 나 모양. 요 모양이죠. 자, 하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저자는 요 모양이 조금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항을 돌파하려면 엄청난 구매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니 저항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기 쉽다. 따라서 저항이 적은 것이 주가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된다.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저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항은 주식을 비싸게 산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자 되도록 자신들이 산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매도하려 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고 손을 떼게 마련이다. 자, 여러분들 이런 해석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항에 대해서 정말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해석을 가지고 저항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가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보시면 저항이 적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항이 요거랑 요거 두 산이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요. 이때는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항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요 저항 지점과 요 저항 지점이 상당히 폭이 적습니다. 따라서 금방 휙 올라가면 이 위에는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요 차트의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못 넘었어요. 사실 여기도 넘어야죠. 그리고 더 올라가다 보면 이 지점도 넘어야 되죠. 그리고 이 지점까지 다 저항인 겁니다. 그래서 요 차트가 조금 어려운 거죠. 상승하기가.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요 모양인 거죠. 자, 두 번째가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래량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자는 거래량은 무엇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제대로 확인할 줄 알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새겨두어야 할 법칙이 간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돌파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단계에서의 거래량은 연구에 따르면 매우 제각각이어서 1단계에서의 거래량은 별로 신경을 자기는 쓰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정말 중요한 건 돌파가 이루어지고 1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때는 정말 거래량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때 거래량은 그리고 그 돌파 시점의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기준까지도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역자가 각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일간 차트 기준으로요. 전주 평균 거래량보다 돌파 당일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돌파 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실 때 상당히 유용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RS가 받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RS는 전체 코스피 상승률 대비 해당 종목의 상승률, 그거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현재 RS 지표를 제공하는 증권사나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지표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RS로 계산을 하면서 추세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 꼭 알아두어야 할 요소. 이 4가지만 잘 점검해도 끔찍한 주식은 피해가고 좋은 주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첫째, 시장 추세가 상승세인지 확인하고요. 둘째, 업종 상승세 확인하고요. 셋째, 좋은 업종 중에서 위쪽 저항선이 부담을 되도록 적게 받으면서, 자, 이건 무슨 말이죠? 기초 지역이 길거나 아니면 저항이 과거에 없었거나 그러면서도 2단계로 돌파하는 주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파 시점의 거래량을 꼭 확인해야 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 4가지만 명심하셔도 절대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이 없고요.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4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매수하실 때마다 요 4가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가장 이 마치며를 아쉽게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다 다루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책에는 사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큰 수익을 보장하는 헤드앤숄더 패턴 2가지, 사지 말아야 할 주식 체크리스트 등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꼭 책을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홍공상, 선비, 학자를 높이, 상인을 낮게 평가하는 유교사상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유교사상에서는 돈을 천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고 파는 사람을 뜻하는 트레이더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색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 오펜하이머는 자본주의를 자본 및 그 이익에 의하여 주로 지배되고 있는 사회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지배하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죠. 김승호 회장님은 가난을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는 학자가 되느냐, 돈 많은 상인이 되느냐, 가치를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 선택은 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레이더, 상인들이라고 해서 절대 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직업의 귀천이 여러분들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사 트레이더라고 하셔도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요. 정말 트레이더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유교 사상에 너무 어떤 지배를 당하면서 트레이더가 나한테 맞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이 나하고 맞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을 선택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분석은 꼭 하셔야 된다. 많은 것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다각화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차트만 봐서는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듣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분명 10억 금융계좌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쭉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